주리세스 메이커 해외 주식편, 자,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영상이 나갔잖아요. 네.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요? 네. 저는 코카콜라 펩시로 조리 돌림을 지금 코카콜라 펩시, 코카콜라 펩시 땅! 텔라스! 30회 정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중간에 제가 고요 속에 외침 마냥 외쳤는데 그걸로도 한 100번 정도 조리 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도 주변에서 좀 재밌다고 이야기 하시던가요? 네, 그 부분을 짤로 만들어서 이모티콘 대신 사용을 하더라고요. 오. 왜 이렇게 굳어있냐고 평소에 너로 돌아와라 약간 그런 말들이 좀 많아서 이번엔 적극 한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과제를 제가 내어줬어요. M7.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을 한 종목씩 골라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봐라. 일단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누구부터 그러면 먼저 발표하실래요? 제가 한번 먼저 발표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페라리랑 팔란티어. 네. 뭐 일단 수익률은 일단 페라리가 일단 먼저 앞섰으면 도찐 게 찐이에요. 그러니까 페라리가 조금 올랐고 팔란티아가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페라리가 아무래도 용욱 씨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꽤 괜찮다. 꼭 한번 관심 있게 봐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500불이라는 또 저항 때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을 생각보다 또 잘 가지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또 기대감도 가지게 만들었고, 팔란티아는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움직였지만 워낙 또 좋은 회사를 또 잘 보는 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져온 자료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뭐 있다면 제가 직접 또 한번 매매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합니다. 영광입니다. 아마 이제 M7 중에서 저는 아마존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분위기 좋죠. 네, M7 종목이 딱 그냥 눈에 띄어서 그냥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한번 골라보게 되었습니다. 장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실제로 근데 저렇게 차트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차트입니다. 이게 낙타 꼬리 차트라는 거는 사실 없지만 그려봤습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와, 대학생의 풋풋함이 느껴지는데. 이미 낙타 꼬리까지 완성이 됐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그 뒤에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M7의 애플과 메타와의 살짝 비교를 통한 아마존의 그런 특징을 조금 강조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메타는 500%를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애플은 76%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아마존은 또 그 사이에서 1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락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2022년 폭락장에서는 애플은 오히려 가격 하락에 대해서 되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메타는 엄청나게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마존은 또 이제 그 사이에서 적정한 하락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로 갈 때나 아래로 갈 때나 다 어정쩡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특색 없는 거 아니에요? 특색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백지라서. 혹시라도 정답을 말하실까봐 되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거 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반대로 그려지는 걸까? 이게 아마존과 메타와 애플의 이 사업 구조 차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빅테크라고 다 같은 빅테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2025년 1분기 이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98%를 이제 광고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 매출이 가장 크니까. 네, 맞습니다. 광고 매출의 또 특징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렇죠.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다 끊어버리는 특징을 맞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아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또 확 오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일 때는 뭐 대규모 채용을 하기도 하고 불황일 때는 이메일 하나로 전체 인력의 30%를 감축해버리기도 하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주가를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입니다. 네. 2025년 1분기 자료를 보면은 아이폰으로 인한 순이익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던 안 좋던 이제 이익과 매출이 언제나 일정량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약간 생필품이니까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 이제 경기 변동성이 되게 적기 때문에 오를 때도 조금 오르고 내릴 때도 조금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약간 성격이 두 개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이뤘습니다.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전자상거래, 네. 이제 서드 파티라고 부분에서 또 많은 매출을 이뤄내고 있고, 그 다음에 AWS,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죠. 뭐 이게 멈추면은 전 세계 인터넷이 멈춘다. 최근에도 일 있었잖아요. 한번 네, 예, 맞습니다. 문제가 터져가지고 ATM기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오류도 많이 오고 뭐 그래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자체 플랫폼을 이용한 구독, 그 다음에 또는 뭐 아마존 프라임 같은 이제 구독료,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한 광고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이뤄냈습니다. 매출이 5배가 증가하는 동안 AWS와 구독 광고를 통한 수입은 12배, 20배씩 증가를 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WS 같은 경우는 14% 정도의 이제 매출을 일으켜내고 있지만 거의 50% 육박하는 순이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후발주자로서 되게 엄청난 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한번 헤드라인만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이제 리프트도 인수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제 로보택시 쪽으로도 이제 접근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한테. 예. 여러 가지 이제 M&A를 지금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우 빠른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크렸던 이제 아마존이 살짝 이제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PER은 한번 쭉 너무 크게 올랐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밸류에이션이 있고요. 좋아진다는 거죠. 네, 다른 것들에 맞습니다. 대비해서. 네.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올해 초에 이렇게 큰 하락을 겪은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 발표 이후의 실망, 그 다음에 이제 AWS의 성장 둔화 우려, 1분기 가이던스의 이제 생각보다 낮은 예상치,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기술주 전반의 약간 하락세, 뭐 미국 경제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AWS 이제 성장 둔화 우려라고 하면은 애저의 이제 25년도 1분기에 30% 성장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아마존의 AWS는 16%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혹시 성장이 멈춘 거 아닐까, AWS의 성장이 하락에 대한 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100% 사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WS의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는 이제 이 애저가 AI 수요를 사실 먼저 흡수한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AI 플랫폼이라는 것이 아직 고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혜빈님도 아시겠지만 뭐 GPT 썼다가 뭐 제미나이가 더 좋아지면 제미나이 썼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약간 시장 참여자들이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애저가 먼저 흡수를 했지만 AI가 더 발전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수요를 아마존도 또 괜찮을 수 있다. 네, 더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규모 설립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익성 악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있지만, 오히려 이거는 그동안 아마존이 해왔던 살짝 다시 웅크리기 전략으로 사실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다시 증가를 할 것이다. 아마존의 그런 기본 가치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마존이 아무리 AWS, 뭐 광고 이런 쪽으로 순수익을 많이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근본은 또 이커머스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관세의 영향이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사실 생각보다 되게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춤하는 것은 오히려 아마존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더 잘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포석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존의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은 아마존은 충분히 더 올라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의 핵심 사업부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는 성장률보다는 어쨌든 뭐 이익 관련 부분인데, 지금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경쟁 관계에서도 아마존이 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이 또 많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존이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이커머스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을 볼 때는 이커머스보다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흔히 말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AWS가 클라우드 시장 1등인데 그 1등은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네.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2등, 3등 업체가 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또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서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AI에 대한 설비 투자, 뭐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조건 이게 별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있거든요. 아마존이 항상 이제 이커머스 시장 이야기를 할 때 네.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 침공 이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근데 이제 테무 많이 이용해 보셨어요? 테무? 저는 사실 몇 번 이용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이용해 본 거잖아요. 계속 이용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네. 약간 이야기- 테무 같은 경우에는 네.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그러니까 아마존과 테무라든지 알리의 흔히 말하는 소비층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쟁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다. 트럼프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쨌든 중국 쪽에 이커머스 관련 부분을 규제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반사 이득은 확실하게 아마존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AWS 관련 부분도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점유율은 당연히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 큰 파이가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전체 점유율이 한 30%인데 점유율이 5% 더 깎여서 25%라도 25%의 점유율이 훨씬 더 캐파가 크면 매출 자체는 더 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선택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가져왔던 그 낙타 차트. 근데 그게 모양이 차트적으로 해석해도 이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보면 쌍봉, 낙타, 쌍봉을 맞고 내려왔다가 큰 조정을 주고 그다음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꼬리잖아요. 네. 여기 근데 저항대를 넘어가면 다시 한번 꼬리를 확 말아 올릴 수 있는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모양은 좀 이쁘다. 그래서 아마존 괜찮다. 그리고 지금 분석도 나름 저는 나쁘지 않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우리 혜빈 양 한번. 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 메타입니다. 네, 인스타네요. 네. 지난주 인스타. 스쳐 지나가는데 네. 기업 선정할 때 M7도 저번에 초면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M7이 초면이었지 그 기업도 다 알만한 기업, 그렇죠. 유명한 기업이었잖아요. 기업 선정할 때 다짜고짜 좋다 하지 말고 첫 번째로 M7 중 하나고, 두 번째 조건으로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 무너지지 않을 걸. 이게 하방 안정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메타는 주가는 꽤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꽤 많이 올랐지만 저는 또 오를 수 있다는 네,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네,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된 기업이 바로 메타입니다. 네. 흔히 페이스북과 인스타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글로벌 플랫폼 1위, 그리고 시가총액 약 1.2조에 달하는 대기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스타, 페이스북, 그리고 왓츠앱, 그리고 메신저 등을 보유하고 있고, 월간 사용자 수 45억 명, 일간 사용자 수 34억 명이라는 엄청 큰 네.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이 정도 규모는 세계 유일이에요. 그렇죠. 네, 광고가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AI 인프라, 그리고 라마3, 자체 챗봇, 스마트 글라스까지 직접 개발하면서 그냥 메타버스 인터페이스 같은 미래 환경을 선점하기 위한 장기적인 R&D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사가 아니고 광고로 돈을 버는 AI 기업이기 때문에 광고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AI가 분석하고 광고 콘텐츠를 형성하고 SNS에 효율적으로 광고를 노출해주고, 그다음에 광고로 수익이 발생하면은 얻고, 이런 식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있냐? 그렇죠.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순이익은 23억 7천만 달러로 35%를 띄웠습니다. AI가 광고 효율을 높이고 광고주는 결과에 만족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표한 건데, 어떻게 보면 락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광고주가 여기서 광고를 하면은 수익을 얻고 실적이 날 수 있다. 이거를 알았고 효율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락인 현상으로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금 메타를 사야 하는가? 5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나눠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밥은 먹고 다녀야죠. AI를 사용해서 실제 실적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저번에 팔란티어 한번 설명할 때 한번 언급했듯이 AI 정말 좋은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들 정말 많지만 이걸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게 좀 메인이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 바로 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압도적인 사용자 수라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그 요즘에 이거 틱톡이 많이 따라잡지 않았어요? 틱톡이 많이 따라잡긴 했는데 네. 광고라던가 락인 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접속률 같은 거에서는 아직 메타가 훨씬 우세합니다. 34억 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위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이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SNS 대부분이 다 메타 서비스죠. 저기 올 때 지하철에서 네. 인스타 보고 왔어요. 요즘 릴스가 유행이잖아요. 또. 메타는 사용자 기반으로 이미 시장을 압도하고 있고 그건 광고 수익과 단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도록 더 뒷받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활용하는 기업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죠.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또 몇 없어요. M7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가져와서 하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라마3를 직접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공개하면서 자체 AI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든 플랫폼에 전면 통합했고 이게 광고 성과 개선과 실적에 바로 반영되고 있으면서 또 마찬가지 실적을 받침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형성됩니다. 자급자족하면은 사실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AI 기술 제공 여부로 싸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면 차단하고 자체로 만든 것도 활용도 잘하고 있고 기능도 심지어 좋고 자체 AI 내재하를 저는 투자 포인트 세 번째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직 크는 중입니다.인데요. 사실 아까 좀 움찔했어요. 영웅님 PPT 봤는데 메타 막 주가 이렇게 되고 PER 예쁘게 해놨는데 이렇게 오르고 있어. 이제 고평가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보고 살짝 움찔했는데 다행히 제가 대비를 살짝 해왔습니다. 사실은 내려가는 형태를 보였잖아 2022년도에. 근데 그때 사실 경기에 의해서 광고가 많이 그쵸. 줄어든 것도 있긴 한데 사실 그때쯤 미래 플랫폼에 관련된 거에 공격적인 투자를 메타가 시도했었어요 그때. 근데 사실 미래 플랫폼에 투자를 하면은 단기간에 수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 안 나는 거에 계속 투자를 했네. 근데 얘네가 적자가 나버렸어 실적에. 그러면은 투자가 줄고 해서 그래서 주가가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3년도부터 이에 대한 패착을 알고 메타가 그 공격적인 투자에서 좀 완화적인 느낌을 보여주면서 다시 회복세에 있고 그래서 그때 주가 하락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의한 하락이기도 하니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투자 포인트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ER 저평가인데요. 사실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22에서 24배 수준으로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고 동종업계 대비 할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그런 거 해봤을 때 28에서 36 사이가 많더라고요. 작은 금액으로 좀 더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합니다. PER이 이렇게 오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살짝 오르고 있는 게 저평가일 때 실적이 오르고 하는 걸 봐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다시금 오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 전망을 해서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저점이라기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중저점. 상대적이요. M7 중에 가장 탄력이 좋은 메타긴 탄력이 좋은데 근데 또 저는 진짜 실적이 반영되고 좋고 기대감이 오르면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니까. 네, 그런 거죠. 저는 팔란티만 갖다 생각합니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사실 M7 다 비싸요. 그나마 고점이지만 그나마 한번 시도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 기업 선정하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오를 것 그리고 적어도 하락하지 않을 걸 판단할 걸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하방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생각해서 저평가와 자사주 매입을 네 번째 투자 포인트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보긴 했어요. 알긴 압니다. 왜냐면 울까봐. 나이가 들면 네. 그냥 사소한 거를 많이 울어서 굳이 그렇게 억지로 울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 보긴 했거든요. 더블이라는 투자 포인트들을 갖고 왔는데요. 메타는 미래 플랫폼에 대한 선점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XR 기기 자체 개발 가속화인데요. 메타 퀘스트 3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 등 기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저 저거 나오면 무조건 살 거예요. 가격 진짜요? 조금만 싸면. 스마트 글라스를 많은 이렇게 업체들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 단점이 그 애플에서 나왔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와 대단하지만 실제로 이게 너무 무겁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메타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두껍긴 하거든요. 맞아요. 더 얇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일반 안경처럼만 만들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상용화가 빨라질 거는 제들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생태계 통합 준비인데 자체 개발한 AI 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플랫폼 XR 공간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연동을. 그래서 나아가서 XR 기기에서 광고 실험도 이미 진행 중이면서
장기적 광고 확장 가능성을 열게 되었고 공간 안의 광고 시장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준비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중기 비전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투자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기 있기에 저는 미래를 준비한 투자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서 투자 포인트 5번째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블. 답은 좋죠. 네, 물론 리스크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도 리스크 몇 개가 콕콕 들어오긴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기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한 리스크는 메타버스 수익화의 지연인데요. 저거 때문에 네. 사실 주커버그 잘릴 뻔했잖아요. 맞아요. AI도 투자할 때 메타버스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AI는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엔 뭐 괜찮긴 한데 맞아요. 저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되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XR과 스마트 글래스 중심으로 단계적 확장으로 전략을 좀 틀어가지고 이 부분을 대응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경쟁이 심한데요. 라마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 중에 있고 나름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광고 시장 경기 민감성. 그 광고 예산은 경기에 따라 줄지만 메타는 성과 기반 자동화 광고 시스템으로 광고주 이탈을 현재 막아가는 추세입니다. 요즘 자동화라든가 AI를 본격적으로 광고 시장에 도입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 플랫폼 경쟁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몇 번 언급됐던 틱톡 그리고 유튜브 쇼츠 같은 피드 경쟁에서 릴스를 보다 강화하고 AI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 데이터 AI 규제 압력이 은근 좀 많더라고요. 선제적 대응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이 또 대응이 가능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메타에 대한 내용은 끝났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사실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입이 달싹달싹 끓였어요. 끝나기만을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아닌가요? 하방을 받쳐준다기에는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구조적으로 전략을 틈틈이 바꿔서 하방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차츰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살짝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요? 아마 M7 다 비싸다 하시잖아요. 아, 아마존은 아닙니다. 아마존은 지금이 제일 쌀 때입니다. 확신하시나요? 아 그럼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아마존이 제일 싸긴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말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 싼 이유...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하죠. 아, 예,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긴 해요. AWS의 흔히 말하는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아직까지 좀 있긴 하죠.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를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AI 시대에서는. AI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위터보다 몇십 배 큰 사실 이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I를 활용하기에, AI를 학습하기에 메타가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제가 기업만 놓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트레이더 관점에서 그럼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 거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아마존을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가 좋고 흐름은 좋긴 한데 타이밍적으로 한번 눌릴 만은 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저평가 관련 이슈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 중국 이런 흔히 말하는 이 이커머스 시장의 그러니까 공습 이런 게 우려감이었는데 이게 아무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중국 이 회사에 대한 규제도 있는 부분이 또 반사 이익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마존도 그런 그러니까 AI 관련 측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이커머스라는 게 엄청난 개인정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아마존이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아마존 자체적인 AI 개발이 좀 아쉽다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아마존 훨씬 더 잘 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존을 사볼 만하다. 두 기업 모두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만약에 제가 애플을 가져 나왔으면 약점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종목 선택은 M7 내에서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타 질투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육성, 나도 할걸. 여기서 내가 기가 죽어버리면은 이거 이번 주도 지겠다. 질 수 없다. 이 악물고 한번 발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 설명을 듣고 그래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분을 승자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는 우리 영웅님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뭐 저희 지난주 비해서 훨씬 더 또 성장한 모습을 또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그래도 더 많은 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 미니 강의도 제가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고요. 뭐 계속 여러분들 우리 또 주린세스들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습 또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